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은 딜타이의 역사 이성 비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딜타이의 역사 이성은 칸트의 순수 이성에서 새롭게 말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은 우리의 순전한 이 관찰을 통한 인식 그리고 사유 활동, 이것을 통해서 자연 세계에서 어떠한 법칙을 발견해내는 이러한 형태로 추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딜타이는 역사 이성을 얘기했습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이 자연 세계에 대한 인식 도구라면 딜타이의 이 역사 이성은 우리의 인간적, 사회적, 역사적인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인식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세계에 대한 하나의 인식 도구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칸트 이후로 줄곧 철학은 자연 세계에서 발견되어지는 과학적 법칙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특징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학적 법칙을 발견하는 도구로서 이제 순수 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딜타이는 자연과학이 있고 정신과학이 있는데, 이 정신과학은 그러한 자연과학적 방법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그러한 정신과학적 방법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역사이성 비판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순수이성이 이 자연 세계에 대한 관찰과 인식과 여기에서의 하나의 법칙 산출,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자연 만물의 자연 법칙을 산출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기능을 칸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딜타이는 그것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자연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정신세계가 존재하고, 또 이것은 하나의 사회활동과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사회적, 역사적 현실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정신과학에 대해서는 또한 새로운 인식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적이란 얘기는 바로 우리 개인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회적이란 얘기는 우리 인간이 함께 사회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이러한 공간적인 하나의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이란 얘기는 우리의 이 정신은 과거의 역사를 모두 현재에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별도로 이루고 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학의 세계가 있다. 정신세계가 있다. 이 정신세계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정신과학인데, 이 정신과학은 자연과학과 다른 인식론이 요청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성이 있는데, 칸트가 말한 것처럼 순수이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이성은 이제 자연 법칙에 대한 것이죠. 역사이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역사이성은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그러한 이성이다. 인간적, 사회적, 역사적 삶을 탐구하는 그러한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정신의 한 기능 안에 순수이성이 있는 것이고, 또 역사이성이 있는 것이고, 또 칸트는 실천이성을 얘기했죠. 실천이성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딜타이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이 자연과학의 이 방법으로 정신과학을 탐구하는 것은 하나의, 이것은 억압과도 같다. 과거에 중세시대까지 형이상학으로 모든 자연과학을 강압적으로 압도했습니다.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정신과학을 연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강압과 다를 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딜타이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이 철학은 칸트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얘기한 것은 자연과학이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계속 그 방법만을 가지고 이제는 혹은
과학적 방법으로 이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일이 자꾸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연과학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신과학의 세계 혹은 정신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강압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신과학의 자연과학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변하지 않는 대상을, 변하지 않는 세계를 하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단순한 사유활동만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정신세계 혹은 정신과학의 세계, 우리의 삶, 인간의 이러한 삶의 세계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탐구할 수 없다. 이것은 끝없이 흐르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다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삶 그 자체 속에 들어가서 그 삶 자체에서 하나의 보편성, 하나의 법칙과 같은 것이죠. 보편성을 탐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딜타이는 얘기하고 정신과학의 하나의 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학의 대상은요, 인간적, 사회적, 역사적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적이란 얘기는 우리 개별자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회적이란 얘기는 이 인간들의 하나의 서로 주고받으면서 무언가를 형성해내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역사적이란 것은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여기에서 보편성을 찾는다. 보편적인 법칙을 찾는다.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신적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세계, 자연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세계도 이와 같이 존재한다. 이것을 딜타이는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발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방법의 변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표상된 것에 대해서 하나의 사유 활동을 통해서만 그런 연구를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의욕하고 느끼고 표상하는 우리의 삶, 이것을 딜타이는 체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과 삶과 역사는 사실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체험은 곧바로 우리가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삶은 이것 자체가 표출된 것이 삶이고요. 또 이 삶은 시간에 근거해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 삶, 역사, 이것은 딜타이에게 같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보통 삶과 체험을 함께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우리의 연구 방법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체험과 삶과 역사,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의 오늘날의 정신세계를 사실은 이루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서 세워진 정신세계가 존재한다. 이것을 딜타이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 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정신 안에 본질로서 이성이 존재하는데요. 순수 이성으로는 우리가 자연을 인식하는 도구가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역사, 이 삶과 역사를 인식하는 그러한 사회를 인식하는 그러한 도구가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도덕을 인식하는 도구가 우리 안에 있다. 이건 실천 이성이죠.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딜타이는 칸트가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을 얘기했다면 이제 딜타이는 역사 이성을 여기에 새롭게 출현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발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수 이성에서 역사 이성으로까지의 이러한 연협을 조사를 해보면 그 딜타이 철학의 그 현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모든 철학들은 모두 전통에 근거해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칸트는 순수이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딜타이의 철학도 이 순수이성을 원용해서 역사이성을 출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순수이성과 딜타이의 역사이성은 서로 흡사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 큰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둘이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칸트는 우리 이 순수 이성 사유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범주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범주라는 것은 카테고라이즈, 뭘 구분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러한 구분하는 기능 속에 인과 유를 이해하는 그러한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과 율이 자연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자연 법칙을 인식하는 그러한 선천적 기능이 우리에게 선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칸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칸트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인과율 이해의 능력은 단순히 인과율에 대한 이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자연 법칙을 산출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자연 법칙을 산출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고스란히 인용해서 딜타이는 역사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신적인 그 세계를 이해하는 기능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정신적인 세계를 산출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순수 이성을 고스란히 우리의 이 삶으로 역사 이성으로 발전을 시킨 것이죠. 자, 이러한 칸트의 순수 이성이 나오고 여기에 또 하나의 발전을 피이테가 이루었는데요. 피이테는 오히려 칸트에게 있는 순수 이성이나 그 실천 이성이 사실은 절대 자아의 활동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절대 자아라는 주체가 있는데 그 절대 자아의 본질 혹은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아를 이야기한 것이죠. 이게 피이테의 공로입니다. 그리고 이 피이테의 절대 자아의 이 내용물을 그동안에는 많은 철학자들 생각을 할 때 사유 활동을 주된 우리 이성의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슐라이마커는 우리의 자아의 활동이 사유 활동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초월적 자아의 활동성은 감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주 또 슐라이마커가 한 큰 공적에 해당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초월적 자아의 활동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감정을 발전시킨 것이 이 딜타이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활동으로서 이러한 감정과 체험 이것을 가지고 이제 딜타이는 역사 이성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초월적 자아의 활동에 인간 의식의 체험적 내용을 넣었고 이 체험적 내용이란 것은 바로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슐라이마커의 절대 자아의 감정에서 이제 헤겔의 절대 정신이 나옵니다. 슐라이마커의 공동체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을 헤겔은 자신의 절대 정신으로 이렇게 원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겔의 이 절대 정신은 이 슐라이마커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정신 이것을 절대 정신으로 발전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역사가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겔에게 있어서는 절대 정신의 자기 전개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헤겔의 이 절대 정신이 여기서 나왔고 이 절대 정신은 역사를 추진하는 그 주체입니다. 그리고 랑게는 헤겔의 이 절대 정신이 역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헤겔은 관념론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전개를 시킵니다. 지식적으로 전개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3단 논법으로 단순 전개를 시켜요. 여기에 대해서 랑게는 역사를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 하나의 관념론적으로 그걸 도출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순수하게 역사를 순수한 관찰과 이러한 또한 천재적인 그런 예술가적인 직관을 통해서 역사를 관찰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보편성을 찾는 것이 맞다. 이렇게 랑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종합으로 딜타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볼 때 딜타이가 어떻게 역사 이성이 이 세계 속에 정신적 세계 또 역사적 세계를 구축하는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의 종합으로서
이제 딜타이의 역사 이성이 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딜타이의 역사 이성 비판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역사 이성의 개념이 있는데요. 인간 세계의 사회적, 역사적 현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기능을 우리가 수행할 때 인간적, 사회적, 역사적 현실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재구성하는 이러한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이것은 하나의 우리 인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삶을 체험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접했을 때 여기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것을 또 재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이걸 가리켜서 역사이성 비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성, 오성, 이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감성에서 무엇을 인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성에서는 이 인상을 카테고라이즈해서 어떤 개념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은 이것을 통합해서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연 법칙을 산출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딜타이는 체험, 표현, 이해란 표현을 씁니다. 이게 사실은 감성과 체험이 오성과 표현이 이성과 이해가 사실은 서로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딜타이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비슷한 패턴으로 해서 이 역사 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삶의 역사성에서 삶과 역사의 보편적인 보편성을 파악한다. 개별적인 삶의 역사성에서 삶과 역사의 보편성을 파악한다. 이것을 이제 역사 이성의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보편성 파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보편성 파악이란 얘기는 법칙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립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산출하고 만들어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삶의 역사성에서 삶과 역사의 보편성을 파악하고 건립한다. 이것은 삶과 역사의 보편적인 본질, 즉 사회 법칙을 말하는 것이죠. 사회 법칙을 알고 또 이 사회 법칙을 산출함을 통해서 그러한 정신세계를 건립한다. 이러한 의미를 여기에서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 용어입니다. 정신적 세계를 우리가 건설하고 구축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딜타이는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세계를 건립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과거가 의미 있는 과거가 축적되어서 이루어진 그러한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이 정신적인 세계는 그냥 현실에서만 번쩍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삶들이 축적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역사가 누적해서 오늘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역사는 텍스트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해석, 이것이 바로 해석의 의미입니다. 딜타이의 해석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둘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 이것은 과거의 역사가 텍스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과거의 역사는 전기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대표하는 인물들, 보편자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데 이 사람들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체험과 표현과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객관적인 정신이 나온다. 이 역사의 본질이 나온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하나의 객관 정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딜타이의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딜타이의 해석학에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리고 텍스트 안에 있는 그러한 주요 인물들의 그 세계 속으로, 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해를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현재 우리 위에 서 있는 이 정신세계의 이 본질, 이것을 가리켜서 딜타이는 객관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객관정신은요, 헤겔의 객관정신과 비슷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헤겔은 주관정신, 객관정신, 그리고 절대정신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자면 주관정신에서 절대정신으로까지 고양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모든 인간들의 가장 보편적인 그 가치, 그 법칙, 사유를 구성하고 사유를 이끌어가는 그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객관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정신으로 우리가 고양이 된다. 우리의 이 주관정신이 이렇게 상승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딜타이의 이 역사 이성 비판의 과제가 뭐였냐? 그것은 바로 정신적 세계, 역사적 세계의 건립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정신적 세계가 이와 같이 해서 건립이 되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있는데, 이 체험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확장이 되집니다. 그리고 이 체험 안으로 들어가면, 역사적 현실성 안으로 들어가면, 체험 안으로 들어가면 이곳에서 우리 정신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가 산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표출을 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 뜻과 의미를 포착을 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공유할 때, 이것이 하나의 공통성으로 자리 잡을 때, 그것은 바로 정신의 객관화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목적과 가치들이 이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의 이러한 공통성이 연합을 이루었을 때, 이때 삶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고, 이때의 정신적 세계가 바로 표상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표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해를 통해 산출된 이 정신적인 것은 외적인 사실들과 결합해서 하나의 표상의 세계를 건립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신적 세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표상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삶이 그 안에서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루어지는 우리 이 절대 자아의 모습이,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습득한 그 절대 자아의 모습을 하나의 객관 정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딜타이의 역사 이성 비판의 개론적인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딜타이는 구체적으로 체험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이해에 대해서, 그리고 객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순서 따라 해서 딜타이의 역사 이성 철학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